지금은 이미 까마득한 1971년. 대한민국은 막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참이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들떠 있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적십자 예비회담이라는 공식적인 대화를 갖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끌어낸 것이 바로 이 회담이었다. 의사인 김현수와 박성규, 정보부의 정홍진, 외무부의 정주현으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 속에 단 한 명의 유일한 젊은 여성 대표, 현재 정희경. 분단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여성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현 이사장이 바로 그다. 그런데 그는 왜 이 자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을까? 일제시대에서부터 광복을 거쳐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겪은 삶, 누군들 쉽게 상상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동래 정씨, 문익공 양파공파. 모친 역시 양반집 규수였다. 하지만 번듯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은 궁핍했다. 조선이란 나라가 저물어가던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곳은 함경북도 북청. 전매청에 취직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새빵 살림을 시작하신 곳. 난 이곳에서 태어나 4살까지 자랐다. 가난해도 억세고 활기찬 사람들이 사는 꾸밈없는 지역으로 어머니는 내가 북청의 기질을 꼭 닮았다고 하셨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많은 곳으로 이사 다녔다. 햇빛이 맑은 하얀 춘천, 봄날이 화사로운 초록도시 청주, 산과 바다를 벗삼아 뛰놀던 유년 시절을 만들어준 지푸른 도시 강릉, 그리고 용인. 그가 용인으로 왔을 때는 벌써 11살로서 망국의 서름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때였다. 창씨 개명을 하고 전쟁에 동원되어 중노동을 해야 했다. 당시 어머니마저 고된 삶에 몸져 누우셔서 살림에 병수발에 나날이 피폐해지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서름에도 결국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 광복.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기쁨이 아니었다. 내 몸으로 생생하게 체감되는 기쁨과 희망. 광복을 통해 다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기억에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그는 서울의 이화여중 2학년으로 전학한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신 신봉저 선생님과의 첫 만남. 잠시나마 짧은 공부의 행복을 누렸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다. 군정기 시대를 거치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가까이 교류하던 김구 선생의 서거,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그해 6.25가 터진다. 사상 검증으로 아무나 직결 처분으로 총살당하던 엄혹한 시기. 목숨이 위험해진 가족들은 모두 부산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내 신조는 어떠한 고통이든 그것을 극복만 한다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국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각이었다. 자유로운 배움이 가능한 나라에 대한 소중함, 타국의 언어를 강제당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념을 강제당하지 않는 개인이 스스로의 배움을 통해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 어쩌면 난 교육에 대한 나의 신념을 이미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부산에 판잣집을 짓고 운영하고 있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시험을 쳐서 입학한다. 왕정을 벗어난 이후 스스로만의 힘으로 근대 교육 체계를 완전히 만들어 볼 기회가 없었던 수탈된 조국. 이 나라에서 그는 교육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는다. 동생의 죽음,
인간의 삶의 방향,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시기에 만난 이가 강원용 목사였다. 강원용 목사는 그에게 번역도 되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의 신학자의 저서들을 소개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철학책을 통독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던 중 청년 간사로 봉사를 하던 기독교 회관에서 그는 기독교 사상 연구회 멤버인 이현호 씨와 운명적으로 조우한다. 약혼을 하자마자 난 혼자 유학을 갔다.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미 문화원이 실시한 미 국무성 장학금 유학생을 뽑는 시험에 합격하여 유학 수속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밤을 낮삼아 공부하며 석사를 마칠 동안 이현호 씨는 나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분은 의연하게 나의 꿈을 지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드문 인물이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서로 너무 좋아해서 약혼해놓고 곧바로 공부하러 몇 년씩 타국에 가는 사람이나 그걸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나 둘 다 제정신은 아니라고. 또 도대체 결혼 후에도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다녔다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었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력은 했지만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항상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뭔가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도 등한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난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았고 요즘 말로 야망도 컸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남편, 그러니까 청강 이현우 선생이 채워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누구나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유니베라의 시작과 성공은 우리의 인생에서 꽤 후반부의 일이다. 그때까지 이현우 선생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가정 안을 살뜰히 돌봐주었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현우 선생은 나 이상으로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고 나를 대신하여 여러 집안 대소사를 유능하게 처리해주곤 했다. 그분은 아주 희귀하게도 천상 사업가이자 동시에 인격자였다. 일과 가정의 균형, 이것은 이현우 씨의 도움으로 맞춰갈 수 있었다. 이 균형이란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재 정희경은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송에 출연하고 칼럼을 쓰게 된다. 그 즈음엔 이현호 선생도 유니베라를 성공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게 된다. 그는 서서히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대표 제의를 수락한다.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40, 이화여고 교장을 맡게 된 직후였다. 그러나 그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평화 통일은커녕 북한과 남한이 각각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모습에 무척 실망하게 된다. 자신의 선의가 정치에 이용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교수를 그만두고 나서도 이화여고 교장을 거쳐 현대고 초대 교장, 개원예고 2대 교장을 지내는 등 천상 교육자로서만 산 삶. 이렇듯 정치에 무심했던 그가 왜 자신에게 실망을 준 정치계에 들어섰던 것일까?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냐고 묻곤 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직접 겪고 배운 건 이런 것이다. 개인은 아무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이 있어도 체계를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그 선의는 쉽게 왜곡되고 심지어 이용당하곤 한다는 것. 나는 정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교육 전문가로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싶었다. 나는 정치가 수단이었다. 그래서 나에겐 우익이냐 좌익이냐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 철학을 이룰 정책과 정당이 무엇인가만 생각했다. 물론 처음엔 내 뜻과는 달리 강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되기도 했다. 좋게 말하면 원리 원칙대로, 나쁘게 말하면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 같지만 난 뼛속까지 교육 전문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정치하는 걸 이현우 선생이 안 말렸을까? 누가 정치한다고 하면 배우자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 말대로 이현우 선생 역시 도시락 싸들고 내 선거 사무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다녔다. 다만 내 선거를 돕기 위해서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정치를 망설이고 있을 때 떠밀어 넣다시피 한 것이 이현우 선생이다. 그는 내가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줬다. 이미 사업을 성공시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이현우 선생은 나 몰래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내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크나큰 슬픔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업도 성공하고 아내의 정치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돌보던 이현호 선생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던 것이다. 간염에서 진행된 간암이었다. 청년기에 스스로 일군 사업에서 배신당해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사업을 실패하곤 하면서도 이런 방면에서 보수적이었던 경상도 남자는 가족에게 한 번도 심적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현호 선생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항상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했던 소망이 있었다. 그 꿈은 가문의 꿈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 정희경은 그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학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현호 선생은 꿋꿋이 설계를 하고 부지를 사들이고 교육 방향에 대해 기획을 하고 나무를 직접 키워 하나하나 옮겨 조경을 하고 공사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청강은 이현호 선생의 평소 철칙에 따라 이 나라, 이 국토, 국민과 국민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 된다. 자연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이현호 선생의 이러한 오랜 소원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정희경은 그제야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런 사명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세우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현호 선생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때의 심정,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어떤 말은 애써 하지 않는 게 나을 테니 이 얘긴 더 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동이 선을 추구하자는 것, 친절하고 정직하자는 것, 성실하고 검소하자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꿈을 꾸라는 것이다. 모두의 꿈이 자연스럽게 반짝일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닐까? 현재 정희경.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혁신, 바로 그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고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보를 거듭냈다. 그는 구태의연한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이런 모습은 당시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정신이야말로 아직까지 이어져 현재의 청강을 혁신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